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저격범의 총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도전은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보수 강경파인 벤슨 상원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첫 소식 서영일 기자입니다.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성 속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This is an endeavor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플로리다 대의원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참석 대의원 2,400명 호명 투표 결과 과반을 넘긴 겁니다.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의 대선 도전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직 수락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보수 강경파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의 벤스 상원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트럼프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부통령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벤스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39세 벤스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도 썼습니다. 이날 법원은 트럼프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격 사건을 의연하게 대처해 지지 세력을 결집한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부담도 일부 덜게 돼 대선 가도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격범이 총구를 겨눴던 이 옥상 건물. 비밀 경호국이 사전에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경호 준비를 했더라면 저격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인데 미 국토부 장관은 이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여러 발 총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총격범 토마스 크룩스는 연단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지붕에서 8발의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당시 현장 경찰이 지붕이 크룩스와 맞닥뜨리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ll I know is the officer had both hands up on the roof to get up onto the roof, never made it because the shooter had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rightfully and smartfully the officer let go. 미 언론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며 비밀 경호국의 경호 실패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MBC 방송은 크룩스가 총을 쏜 건물 옥상은 이미 비밀 경호국에서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마요르카스 장관은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When I say that something like this cannot happen, we are speaking of a failure.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경호 강화 요청을 묵살했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크룩스는 아버지 소유 소총을 범행에 사용했는데 저격 직전 인근 총기상에서 총알 50발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김정은 표창까지 받았던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쿠바통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9년 기순한 태영호 공사 이후 한국에 들어온 최고위급 외교 인사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정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리 참사는 주 쿠바 대사관에서 중남미 지역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엔 불법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파나마 측과의 협상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The Panamanians suspected because it might be smuggling narcotics. This ship, this is called the MV Chonggang, has a history of involvement in drug smuggling. 201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와 쿠바 간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리 참사는 지난해 신경을 크게 다쳐 멕시코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북한 외무성이 요청했지만 거부돼 탈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통일을 열망한다며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참사는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이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인사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오늘 세 번째 TV 토론에 나서는데 갈수록 상호 비방과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3차 TV 토론에서도 후보자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과거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하며 한 후보 관련한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윤상현 후보는 또다시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 원인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빌미 주는 그런 후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후보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역공을 자제했는데 당 선관위의 주의 조치 등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무슨 돈을 주고 누구 고용한다든가 무슨 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합동연설회장에선 지지자들끼리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신경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당권 주자들 어제 충청을 찾아서 당심 공략에 나섰어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당대표 후보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원희룡의 충청의 딸 나경원입니다. 보수의 파괴적 혁신으로 우리 당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7년 전에 들어갔다가 지옥을 경험한 탄핵의 입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반드시 막겠습니다, 여러분. 충청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청의 민심을 잃었습니다. 충청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충청을 못 챙겼습니다. 우리 충청이 우리 총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분노하셨습니다. 저희가 반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후보들이 이제 충청권 공략에 나선 어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요.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고 또 의자를 집어던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말싸움 정도야 사실 전당대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저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 퇴행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겠다는 것은 이 총선 완패의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뭔가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저런 행태를 계속 보였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전당대회 전보다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 당 안팎에서 아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예. 저런 모습을 이제 당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뭐 경찰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저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전당대회의 그 어떤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천 의혹이 있었고요.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설 이 두 개는 좀 다소 잠잠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댓글팀이죠. 사설 언론팀 운영 요 의혹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민주당까지 이제 가세한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댓글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요. 예. 여당의 유력한 인사들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여기는 뭐 무소속이 되기 이제 탈당을 하긴 했지만요. 예.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상당한 불법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좀 아까 우리 원희룡 후보의 단어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불법성을 시사하고 있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의 의혹이 상당히 짙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의혹이 짙은 거를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 내지는 파봐야 한다는 의무감 이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양문석 의원이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걸 파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잘 소구되는 인사가 발표도 하고 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단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댓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드루킹 사건처럼 되려면요. 우선 조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 본인이 좀 알아야 돼요. 뭐 보고를 받았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뭐 본인이 그 댓글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 왜냐면 팬덤의 아주 특징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후보가 아는 상태에서 뭔가 그 지원을 하고 그래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현재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문석 의원이 그 어제 그 발표한 것도 보면 댓글이 뭐 비슷한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그거는 어떤 팬덤의 몇 명이 사실 비슷한 댓글을 여기저기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얘기를 했듯이 실제로 댓글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저기에 올려서 이제 한동훈 후보 뭐 띄우기에 나섰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할 필요까지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짧게 하나 좀 제 말씀을 드리면 장해찬 전 최고가 그 증거라고 내놓은 문자, 텔레그램 문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자료를 공유하니 참여연대를 조져달라는 요청의 문자가 있어요. 그런 취지의 문자가. 예. 그러면은 그 자료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공유된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댓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장해찬 최고가 제시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큰 의혹의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팬덤에서 활동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댓글 올리 이런 거 수준은 넘었다라고 그 문구를 보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말씀하시는 보면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제 최대 변수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일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서로 자신을 도우라 이렇게 팽팽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글쎄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보면 단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상현 후보의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만 19일부터 모바일 투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9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결선 투표가 없다면 모르지만 결선 투표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뭐 가장 앞서가는 후보인데 그 1차 투표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로 갈 것이고 간다는 얘기는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뭐 되게 그 연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그 첫 번째 1차 투표에서부터 단일화를 한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그리고 단일화해서도 1차 투표에서
한 사람이 과반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냥 앞으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서로 이게 밀고 당기기가 심한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그냥 말만 오가다가 투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백서 발간 시기 문제를 놓고도요. 지금 날선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반발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실 때는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런 그 총선 백서라는 거는 계획된 대로 이런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없이 발표가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뭔지라고 생각하냐면 중간에 이 총선 백서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의 신뢰가 흔들려 버렸어요.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의 그 어떤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이 총선 백서의 논란 그 내용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논란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주장이 지금 다 맞아요. 두 장이 다 맞다. 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총선 백서는 당연히 순서대로 투명하게 계획대로 나와야죠. 그러나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만든 사람의 신뢰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다른 의도가 보여진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 게 맞냐라고 또 반발하는 것도 또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선 백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전 뭐 이제 나경원 후보나 뭐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작 발간을 했어야죠. 총선이 4월 10일인데 지금 석 달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빨리 총선에서 왜 졌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해서 이제 참고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 지도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런 부분에 이제 그 본인이 대표가 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목표잖아요. 그럼 벌써 발간이 끝났어야 하는 일이죠. 이거를 전당대회 이 지금 앞두고서 뭐 며칠 전에 발표를 하냐 마느냐 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근데 어차피 발간을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전당대회 며칠 앞두고 빨리 지금 그 발표하자? 이 자체가 굉장히 또 정략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전당대회 전에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연속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비방은 더욱더 가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이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또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중도층을 내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은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고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렇게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류는 어떤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좀 급하게 종부세를 강화할 때부터 당내에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거나 그러니까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단계적으로 안 하면 공감대를 잃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가 아니죠. 후보의 굉장히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오히려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방향은 그 방향에 맞죠. 근데 이게 징벌적으로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놓고도 문제 삼는 게 같은 부분이에요.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 너무 과하거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 독주한다 이런 게 문제인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정책이었다라는 반성과 실용적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용적 문제 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권을 염두에 둔, 뭐 당권을 넘어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지적하면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뭐 당권의 대도적
도전해서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데에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꾸 본인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그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당내에 국한되지 않고 자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당권 도전하는데 종부세 완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거 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김두관 후보하고의 뭐 77.77 여기까지 얘기들 많고 그건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에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의 비중을 조정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77.8% 이번에 이제 그 2년 전에 얻은 표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그걸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재판 소식인데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 이런 병합심리 신청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이제 수원을 오가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거예요. 좀 어떻게 사법 리스크 부담이 한층 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기각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건데 병합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에서 볼 때는 그 비슷한 사건들이 전부 다 수원 법원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슷한 걸 다 하고 있는데 비슷한 데에 배당해가지고 일처리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다고 일단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병합을 하면은 이게 병합 사건은 마지막에 병합된 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지잖아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하죠.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지연이 몇 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걸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고 법원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그럼 봅니다. 병합을 합쳐달라고 했던 거는 재판 지연의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으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대장동, 백현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라는 데가 4개의 그 범죄 혐의를 재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것까지 합치면요. 아주 큰 덩어리 5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송금 재판을 아마 2027년 대선까지 착수도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9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 잡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청문회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 꼼수 정치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 청원 청문회 관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야당의 이제 고발 조치까지 나선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게 맞느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논란으로 지금 부딪힌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당은 위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위법적 청문회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과정을 그 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청문회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위법적인 데서 기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그 국회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게 다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아마 그 판별을 해주지 않으면 불법과 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충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빨리 어떻게 하든가 그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그 법적인 심판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마 집권당으로서는 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열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뭐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민주당이 직접 밀어붙여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밀어붙여서 가죠. 밀어붙여 갑니까? 네, 가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해요. 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도하고요. 그 이전에 다른 행정 부분 있잖아요. 방통이라든가 검찰의 어떤 시행령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이 과도해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취지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당에서. 근데 그동안 야당에서 방통위 입법 취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에 맞게 하라고. 그리고 검찰 법률을 물론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비판은 하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하라고 어쨌든 법률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으로 그걸 다 우회하거나 따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어떤 룰을 지켜가면서 싸우려고 하는 내지는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버렸고요. 서로에게 타격을 주고 서로를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는 쪽으로 모두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 굉장히 역사에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저기 평론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인도 채택을 진행이 안 간다는 거이고 여당도 거부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들 안 나오면 다 고발 조치하겠죠. 그러니까요. 고발 조치하면 이제 그걸 또 누군가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또 이런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고발 조치하면은 국회 그 손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끊임없는 이게 정치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 어떤 법적인 대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이요 26일 탄핵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각종 검찰 수사를 따져 묻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느끼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를 이원석 총장은 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은 총장으로서도 국회 많이 출석을 해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사람보다는 자기 주장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뭐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그 검찰총장을 갖다가 궁지에 몰겠다라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관행적으로 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 상황을 대부분 중요한 걸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거기 가서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행이나 어떤 법률 뭐 진짜 입법 취지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저렇게 해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 또 다시 고발하는 상황이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뭐 고발하겠다는 둥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고발해 보니 뭐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을 분석해온 국가수가 검토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운전자가 역주행 내내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역주행 참사 피의자 차모 씨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차량 뒤쪽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 씨 차량을 분석한 국과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과수는 차 씨가 사고 당시 엑셀을 90% 이상 일관되게 밟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으며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는 건 난반사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브레이크 등에 반사되면서 일어나는 난반사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난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을 밟은 것으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 씨는 2주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 나와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10분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1시간 25분 만인 오전 1시 3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의 한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역주행 참사의 사고 원인, 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이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해서 실제적 진실이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사고 원인을 확실히 밝혀진 걸까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결정적인 것이 몇 가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국과수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차량 자체, 하나는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 또 하나는 또 EDR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 기록 장치 이 네네. 부분인데요. 이제 EDR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급발진이 아니고 급가속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꽉 밟은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엑셀레이터를 90% 이상 한 번에 확 밟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서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급가속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외에 간접적인 증거로서 이 그 차모 씨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본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이 브레이크 모양과 직접 그 당시에 그 운전했던 제네시스 차량의 이 엑셀레이터의 모양이 이 오르간 페달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생겨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급가속이라기보다는 급발진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과가 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과수 감정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과수에서는 이제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 당시 엑셀을 90% 이상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운전자 차 씨 신병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이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 내용이라든지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네네. 그래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이 피해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막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엄중하다라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를 특히 이제 과실 부분을 전면 부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특히 지금 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아직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갈비뼈, 골절 등의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3차 조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의 이제 진술 등을 토대로 한 후에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피해자들을 모욕한 6명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하면은 모욕죄, 명예훼손을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이 처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제 포스트잇으로 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어떤 모욕적인 어떤 평가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를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라서 아마 이게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는 엄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최종적으로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유명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왔다면서 유튜버 구제역 등 4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쯔양이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제3자가 고발을 해서 이미 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찌양씨 측에서 직접적으로 고소인으로 나서서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가해자들이 찌양씨가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악용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찌양씨 또는 제3의 찌양씨를 막아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또 특히 이제 찌양씨를 포함한 관계자들, 특히 이제 제3자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고요. 네.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해자들, 특히 이 공갈 혐의에 가담한 추가 가해자들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선처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요 해당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라고 규정을 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이 검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검찰총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케이스, 또 허위에 어떻게 보면 내용을 계속 올리는 케이스. 세 번째는 사적 제재를 내세워가지고 2차 가해를 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하는데 특히 반복적, 악의적, 중대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쯔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응해서 검찰이 엄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취득한 돈, 이 부분을 몰수, 추징, 환수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신속한 어떤 검찰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유튜브 측도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는데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아마 해당 유튜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익 창출이 정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 관련된 약관 정책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을 때는 유튜브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을 위반한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히고 결국 수익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가해 유튜버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가 된 저 유튜버들에게 수익 중지가 결정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발견된 7,500만 원 현금 다발 주인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라는데 왜 화단에다 돈을 놔둔 거예요? 7,500만 이무가 큰 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15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남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한 순찰을 하다가 5천만 원을 주었고 6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또 비닐봉지에 들었던 2,500만 원을 주었는데요. 80대 남성.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그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소문하고 CCTV를 통해 가지고 당사자를 특정했습니다만 본인도 거기에 왜 갔다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7,500만 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건 당연히 처음에 잃어버린 분, 원래 갖다 놓은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재개발 보상금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관련성은 없었기 때문에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주는 그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거액을 왜 화단에 두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호 조치도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습득자에게는 5에서 20% 정도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견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AI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맛을 조합하고 신제품 전략을 짜는 데까지 AI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AI 붐,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AI가 개발했다는 아이스크림을 맛보려는 손님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인공지능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여름철 트렌드 키워드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은 뭐야 같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끝에 망고와 패션후르츠 등 4가지 과일 맛이 조합된 새로운 맛을 내놨습니다. 피서지에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청량해지는 기분 느껴지는 그런 맛. 그러니까 트로피칼 맛이 일단 제일 많이 나는 것 같고. 다른 식품업체들도 AI를 적극 활용 중입니다. 한 유통업계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걸러내기 위해 AI 선별기를 도입했고 신제품 출시를 위한 경영진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제조업체들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리나 품질 검사 등을 AI로 대체하고 있어 식품 산업이 AI 상용화의 선두주자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6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피격 사건 이후에 6만 달러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 뭔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을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반영해가지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동안 4.5% 가까이 상승하는 등 주말 동안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요, 1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3.36% 오른 8,83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전날에도 3.74%는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700조 원에 달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피격 사건이 이제 국내 비트코인 시장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좀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 인프라, 재건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으로 국방력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선되면 방산업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업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 공장들을 다 자국으로 옮겨오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어서요. 기계와 전력 설비주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것도 올랐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다산 네트윅스 같은 것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비트코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비트코인 상승세는 그동안 가장 큰 변수는 그 2014년에 해킹으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죠. 마운트 곡스에서 해킹 피해자에게 한 14만 개의 그 가상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달부터 상환하기 시작한 것. 이 해킹 피해자들이 이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다가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하는 게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이것이 10월 말에 이 매도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다시 매수 수요를 회복시키고 있어가지고요. 10월 말에 이 매도 물량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당분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 금값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왜 또 금값도 오르는 건가요? 이건 연준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금값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26일에 2,300 온스당 2,300달러를 밑돌아 가지고요. 4월 초와 비슷한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유는 미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요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이 사실은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9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힘을 얻으니까 금값도 덩달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1%만 오르면 다시 최고가를 경신할 상황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금값 상승의 기대감이어서 그런가요? 국내 이제 금시장 상반기 거래 대금도 총 이제 8,700억 원 넘겼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이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국내 금 가격도 회복이 되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요. 거래량도 8,962kg으로요. 작년보다 무려 15%나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 국내 금 시장의 금 가격도 1kg 종목 가격 1g당 10만 3,41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43%로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값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나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목적으로 금을 사모았습니다. 그것이 금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면서 개인들의 수요도 증가를 해가지고요. 당분간 금 가격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 시장도 좀 이렇게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 3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는데 근데 또 지방은 집값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극화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서울하고 수도권은 주택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의 차이라고 하는 이 갭이 좁혀지면서 당연히 갭 투자도 늘어나고 전세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주택을 매수하겠다 하는 실수요도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떠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요. 반면에 지방에는 역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신규 공급이 좀 과도한 수요보다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월에 부동산원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오히려 전월 대비 0.04% 올라가지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락해 오다가 상승 반전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방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하락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워낙 커서 이것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상승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값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호 교수님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 별과 같이 봉선화 연정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현철 씨가 오랜 투병 끝에 어젯밤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1969년 데뷔한 고인은 1988년에 발표한 노래 봉선화 연정으로 KBS 가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018년부터 활동을 중단한 뒤 요양 생활을 해왔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리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눈에 띄는 성화 봉송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바닷속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4월 그리스를 출발한 성화가 5월 프랑스 본토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프랑스의 프리다이빙 챔피언 앨리스 모돌로가 지중해 20m 수심에서 성화를 가지고 돌아오며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곳곳을 누빈 성화는 프랑스의 국경일인 바스티유 날에 맞춰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네, 성화가 드디어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성화 봉송에 우리가 잘 아는 반가운 얼굴도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BTS의 멤버 진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건데요. 진은 루브르 박물관 근처 약 200m 구간에서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인파가 찾아와 진의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성화는 이틀간 파리 곳곳을 누빈 뒤 지방으로 이동했다가 개막식 날인 26일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파리올림픽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우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거의 해제가 됐고 비구름은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북상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100mm 이상, 충청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일부 서쪽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울이 30도, 제주는 33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